둘, 셋. 안녕하세요. 엉망전자 CMO 몰루. CFO 푸디. CW 와식입니다. 와. 저희 저번 화에 흑백 요리사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죠. 맞아요. 하면서 조금 느꼈던 게 음식점 예약 서비스가 흑백 요리사의 인기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지난번에 뭐 검색량이 74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화에는 식당 예약 서비스들을 한번 얘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맛있다고 하는 곳들은 다 대기가 너무 많아서 예약하고 가잖아요. 저는 특히 캐치 테이블 애용하는 것 같아요.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저번 엉망 토크 때 이야기했었던 윤미런이라는 족발집이 있는데요. 거기 예약을 저는 테이블링 이용해서 예약을 합니다. 그거 통해서 원격 줄서기가 가능하고 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얼마나 있나 이런 거 체크할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 몰루님은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생일 때 먹을 식당 예약할 때 캐치 테이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파이브가이즈 들어왔을 때 파이브가이즈가 거긴 예약이 안 되죠. 예약이 안 되고 그 원격 줄서기를 테이블링해서 하잖아요. 막 강남정이랑 여의도점 들어가 봤을 때 대기 300팀. 뭐였죠? 막 강남에서 그 찍어두고서 강남에 막 몇 시간 돌아다녔다가 맞아요. 이제 버거를 먹으러 간다 막 이런 기사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런던 베이글도 테이블링 예약 순위 1등 해가지고 좀 더 유명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해보면 예약은 전화 예약이 국룰이고 뭐 네이버 예약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테이블링하고 캐치 테이블이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화에서는 원격 줄서기나 아니면 예약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음식에 관련한. 그래서 테이블링과 캐치 테이블 이 두 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테이블링은 2016년 4월에 만들어진 서비스인데, 간단하게 말을 하면 누가 나 대신에 줄 서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서 나온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원격으로 줄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식당 입장에서는 대기 인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서비스를 통해서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가 도래한 2022년에 음식점 관련된 앱 설치 수가 엄청 늘었어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뭐 40에서 60% 증가를 했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테이블링도 같이 좀 더 유명해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22년에는 12월에 MAU를 115만 명을 달성하면서 그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기간 누적 회원 가입자도 140만 명에서 33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MAU 100만 명 넘은 거면 그래도 진짜 꽤 높네요. 저 100만 명 넘기가 쉽지 않고 보통 국내 서비스들 뭐랄까요, 기준으로 삼는 것 같아요. MAU 100만이면은 어느 정도 쓰는 앱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22년도에 115만 명 달성한 거는 되게 고무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링이 이렇게 누적 회원 가입자나 MAU가 높아진 게, 저는 맛집 찾아가는 문화가 포스트 코로나 때 활성화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 같고, 테이블링은 창업자인 배동찬 대표가 100% 지분을 소유 중이고, 2021년 12월 장례 서비스 기업인 부모사랑에 지분 전량을 넘기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된 바 있는데, 엑시트한 거예요? 엑시트한 거죠. 근데 이 부모사랑도 배동찬 대표 거예요. 그럼 사실상 엑시트라기보다는 그 지배구조 개편 정도에 맞아요. 가까운 거네요. 겉으로는 엑시트인 것 같지만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테이블링 창업자 지분 희석은 없는 상황이고, 23년에 사실 투자 유치를 추진을 하고 관련된 기사도 많이 냈는데 아직까지 추가로 투자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동일한 환경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계속 그 원격 줄서기 서비스만으로는 수익 확대나 이런 게 어려워서 사실 QR코드를 활용하는 테이블링,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QR코드로 테이블에서 주문을 하는 서비스보다 요즘에는 아예 기기가 있어가지고 테이블에서 주문하는 티오더가 더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사용하기도 더 쉽고, 그래서 그 업체를 이기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대로 원격 줄서기를 대표 서비스로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QR코드를 활용한 주문 서비스들이 되게 은근히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지금은 각 테이블당 태블릿 하나씩 두고서 하는 서비스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저는 내 기기를 써가지고 메뉴판을 받아서 다시 또 주문을 해야 되는 과정이 그렇게 직관적이지가 않은 느낌? 이게 사실 심지어 키오스크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고객한테 좀 전가하는 느낌이긴 하잖아요. 그 운영 과정 중에 일부를 이렇게 넘긴 건데, 근데 그건 그래도 어쨌든 메뉴는 보여주니까 좀 낫다라고 한다면 QR로 내 핸드폰으로 내가 찍어서 거기서 봐야 되는 거는 더 확 불편하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티오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뉴판의 온라인화라고 느껴진다면은 이제 이런 QR코드 방식은 조금은 내가 해야 되는 셀프 서비스의 느낌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네요. 약간 선 넘었다. 그쵸? 이제 소비자의 발걸음이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마지노선에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무래도 QR코드가 조금 더 음식점 입장에서는 적용하기는 훨씬 쉽잖아요. 비용도 적을 네, 테고. 비용도 적고. 하지만 여러 가지의 불편한 점과 그리고 약간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은 반직관적이다라는 점이 확실히 티오더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또 하나 생각난 게 QR코드를 활용을 한다면 내 기기를 찍을 때 내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그 데이터 통신이 그렇게 막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불편함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을 보통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데이터가 이미 다 썼다 이러면서 엄청 느리게 데이터가 로딩이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런 QR코드를 활용하는 오더 서비스가 있다면은 전 진짜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리고 테이블링이 어쨌든 이렇게 MAU가 성장한 이유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 되게 유명한 음식점들하고 파트너십 맺어서 걔네를 데려온 게 전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파이브 가이즈.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테이블링을 깔았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와식님 말씀하신 윤미런 같은 경우도 뭔가 요상하게 테이블링에서만 그 예약이 되는 식당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입이 된 경우가 가장 많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직까지 테이블링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지 그 안에서 체류를 하는 성격의 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테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예약 시스템은 없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진짜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잘 되려면 무조건 그냥 좋은 식당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독점 확보해야 돼. 캐치 테이블에도 있으면 거기서 할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더 잘 되려면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사용성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캐치 테이블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팀이라고 느껴졌는데, 먼저 2016년에 동일하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 캐치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직장인 3명이 모여서 만들어졌는데, 목요일 오후에 금요일 저녁 관계사 미팅을 위한 음식점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음식점을 예약을 했는데 미팅 당일 오전날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아가지고 아 이런 일이 정말 크리티컬하고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만들게 된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식당에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서비스를 만든 게 아니라 식당에서 예약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약을 어떻게 하면은 전화를 하면 그게 바로 내 시스템 상에 남을 수 있는지를 관리를 해주는 콜캐쳐라는 걸 개발을 했고 2018년 1월에 베타 버전 출시를 해서 이게 캐치 테이블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B2C로 간 거죠. 그래서 캐치 테이블이라는 예약 서비스를 런칭을 한 거는 2020년 9월인데 캐치 테이블 어플 개발기 같은 거를 읽었는데 본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티가 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캐치 테이블에서 평균 몇 개의 업장을 본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재밌었고 그리고 테이블링이랑은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가져온 게 뭐냐면 리미티드 위크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말에 사실 좋은 식당을 많이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캐치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캐치 테이블 사업자분들은 보통 우리 어플을 1년에 2번 정도 사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게 보통 생일이나 그리고 연말. 그래서 그 2번에 내 고객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내 서비스가 지속되기 힘들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 한 번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타겟해서 만든 그 캠페인 이름이 리미티드 위크인 거예요. 12월 24일, 25일은 사실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하려면 그 식당의 예약 규칙을 알아야 돼요. 그 식당이 크리스마스 예약을 뭐 일주일 전에 받는지 아니면 한 달 전에 받는지 2주 전에 받는지 막 이런 걸 다 알아내야 되는데 캐치 테이블에서 그 좋은 식당들 사장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리미티드 위크 때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 기간을 연 거죠. 그 사용자가 다 몰리니까 트래픽을 엄청 최대한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식당 예약을 모두가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러면 다른 식당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낙수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약하려고 하는 업장과 비슷하지만 다른 업장을 추천을 하면서 그것도 좀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평소에 2.5개 정도 보는데 그 연말 리미티드 위크 때는 더 많이 보겠죠? 그쵸. 한 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연말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업장을 나중에 방문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업장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리미티드 위크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똑똑한 전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식당 예약 서비스는 목적성이 뚜렷한 사용자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용자들에게 식당의 노출수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한 것 같아서 방금 이야기했던 목적성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그 캐치 테이블 안에서 체류하면서 여기 가봐야겠다라고 저장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유저들을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여서 현명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처음에 이 캐치 테이블 앱을 만들었을 때는 MAU가 6,800명 정도였는데 2024년 기준은 300만 명이고 이게 웹페이지 포함이래요.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분들도 좀 되는 것 같고 MAU 200만 명까지는 달에 500만 원 이하의 마케팅비를 사용을 했대요. 이 정도면 거의 안 썼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오가닉 성장이네요. 오가닉이죠, 맞아요. 오가닉. 저는 이 리미티드 워크 얘기 들으면서 아마존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생각이 났어요.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대표적인 쇼핑 할인 기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형 할인 기간이 1년에 4번 정도가 있대요, 미국은. 그래서 아마존에 입점한 셀러들은 그 4번의 시기를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그거에 맞춰서 사전에 프로모션 같은 거를 다 준비를 한대요. 그러면은 거기서 성공적으로 한 애들은 실제로 이렇게 누적으로 고객들이 쌓여가지고 그 다음 해는 더 큰 이제 채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 리미티드 위크가 블랙 프라이데이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네요.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들은 생태계인 거고 생태계의 확장이나 아니면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장 유명한 프로덕트들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도 점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방금 푸디님이 이야기하셨던 블랙 프라이데이나 방금 이야기 나왔던 리미티드 위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캐치 테이블이랑 테이블링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익이랑 투자 유치 금액 관점에서 두 경쟁사를 비교를 해보자면 2022년 기준 캐치 테이블은 20억 3,267만 원 정도 벌었고 테이블링 같은 경우는 8억 8,611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규모만 봐도 캐치 테이블이 어쨌든 매출화를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투자 유치 금액 같은 경우는 캐치 테이블이 724.2억 원 그리고 테이블링이 12억 원 이상인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생각을 해봐도 테이블링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테이블링 식당에 걸어두면은 원격줄 서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추천해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에 어떤 식당에 원격 줄서기를 걸어놓고 뭐 한 100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비슷한 업장을 뭐 추천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경험 자체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더 이용자 수나 뭔가 투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테이블링 서비스 자체가 엄청 간단해요. 맞아요. 그냥 원격 줄서기 원툴 인데 제가 테이블링 앱을 들어가니까 지금 자리 선점이라는 피처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좀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방금 몰루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과 연계도 있을 것 같고 이게 15분 내에 방문 가능한 1km 내 매장에 자리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km 내에 있는 가게들을 이렇게 쭈르륵 보여주고 여기 가면은 할인 쿠폰도 같이 제공이 돼요. 막 4,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약을 바로 15분 만에 하고서 가면은 쿠폰을 사용을 해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격 줄서기를 다르게 비튼 무언가를 만들어서 조금 더 로컬한 지점으로 팔아 보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당근의 그런 로컬한 느낌처럼 로컬 식당들의 노출도를 올려가지고 여기도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점하기. 네, 선점하기. 좋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가게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그냥 그 가게를 가는 것이나 요 선점을 하기나 뭐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 쿠폰 준다니까 밥값 할인 쿠폰을 준다니까 요거를 통해서 하면 더 저렴한 거죠. 혹시 노쇼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이게 그래서 원격 줄서기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자리 선점에 대해서는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써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방금 몰루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식당 입장에서 예약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노쇼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금 얘기해주신 서비스도 좋은 식당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게 자리를 비워두지 않아도 사람이 찾는 식당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비우고 싶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렵네요. 테이블링. 원격 줄서기가 필요하기는 한데 확장성이 되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고민이 많을 것 같고
테이블링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지금 63만 명이네요. 네. 확실히 피크를 찍었을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3분의 2가 됐네. 이게 근데 너무 같이 하는 업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 뭐 그 업장이 원래 엄청 인기가 있었다가 인기가 줄면 테이블링 점점 더 안 쓸 테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는 국내 식당 예약 서비스인 테이블링과 캐치 테이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두 회사들이 어떠한 미래를 꿈꿔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캐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진출했던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밀키트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셀렉트샵이라고 좀 유명한 식당들은 밀키트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식이었고 미식 생활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24년 9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어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난 무언가를 가져오지는 못했나 보네요. 이게 뭔가 컬리랑도 약간 포지션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플랫폼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선택을 한 것 같고 커머스 붙이기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접근성이 높다기보다는 관련성이 높은 밀키트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선택, 해봄직한 네.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운영 비용이 아마 상당히 많이 들 테고 특히 식품은 상품 특성상 그 물류가 정말 난이도가 높잖아요. 아, 그쵸. 보관도 그렇고 배송할 때도 그렇고 유통기한도 짧고 상하기도 쉽고 그래서 아마 이걸 내재화하지 않았으면은 아웃소싱을 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지 않는 이상 수익성을 맞추기가 진짜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푸디님 이야기 들으니까 딱 공감이 되는 지점인데요. 캐치 테이블은 이런 밀키트 서비스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 구축하는 데 드는 오퍼레이션 리소스가 엄청 컸을 거고 그것도 그렇겠다. 그 팀을 네. 꾸리고 또 그쵸.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과 전혀 다른 문법인 거잖아요. 물류라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드린 것에 비해서 네, 그 유지를 하는데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컬리도 아직까지 수익성에서 그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맞아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보관 기간이 긴 위스키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캐치 테이블 홈화면에 보시면 위스키 픽업이 있거든요. 오. 아무래도 주류 같은 경우는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길고 사실 도수가 높으면 상온 보관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픽업 매장 같은 거를 아예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그 법망을 비껴간 방식으로 기획을 한 거죠. 원래 온라인으로 주류 판매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대신에 매장에 방문을 하면은 신분 확인이 되니까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거 돈도 매장한테 받겠죠? B2B 사업인 척 하면서 이거 진짜 현명한데요? 이거 되게 잘 설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더군다나 이제 콜키지 프리 되는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랑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세트를 만들어서 네, 여기서 술도 사고 들고 가서 이제 캐치 테이블로 예약한 식당을 가고 고객의 동선 설계까지도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국내 서비스들을 좀 봤는데 다른 나라 사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국내 식당 예약 서비스들의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보기 쉬운 거는 해외 사례들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미국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3대 식당 예약 서비스는 오픈 테이블, 톡, 그리고 래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하나라도 들어보신 적 저 있으신가요? 오픈 테이블 들어봤어요.
저도 오픈 테이블 들어봤어요. 써보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써봤어요. 써봤어요? 네. 써보니까 이게 오픈 테이블에서 예약을 하면은 보통 메일로 예약 확인 그 안내가 와가지고 결국은 메일로 확인하게 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어쨌든 UI가 거의 비슷해요. 캐치 테이블이야. 확실히 두 분께서 오픈 테이블을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몰루님은 써보셨고 식당 예약 업계 선두주자 또한 오픈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현재 약 55,000개의 식당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픈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호텔 예약 서비스인 프라이스라인에 26억 달러, 약 3조 원이죠. 네, 매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대 식당 예약 서비스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됐느냐? 한 곳에서 인수를 했어요. 둘 다. 네, 그게 바로 저희가 다 알만한 미국의 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가 인수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아멕스가 이런 예약 서비스 두 개를 둘 다 먹어버렸다니. 근데 그럼 톡이랑 래시 합치면 오픈 테이블만큼 커요? 아니면 그래도 오픈 테이블이 1위인가? 오픈 테이블이 그래도 조금 더 커요? 네, 크다고 알고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인 톡은 올해 6월에 인수한다는 공지가 뜨고 10월에 규제 승인 등의 절차를 마친 후에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꽤나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이 인수가는 4억 달러, 약 5,550억 원이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전액 현금으로 인수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플렉스 하셨군요. 네, 플렉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기존에 먼저 인수된 레시의 CEO인 파블로 리베로의 경우에는 현재 인수당한 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글로벌 다이닝 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올해 10월에 인수된 톡의 대표 매튜 터커의 같은 경우에는 인수 완료 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글로벌 다이닝 방금 이야기했던 파블로 리베로에게 보고하면서 계속 톡을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먼저 인수되니까 이제 보고받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톡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파생상품 트레이저이자 고급 레스토랑 오너인 닉 코코나스라는 분이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7,000개의 식당이나 공간 대여 매장에 예약이나 아니면 티켓팅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톡이 약간 인기가 많이 생겼던 이유는 선불 예약하고 보증금 기능을 제공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얼핏 들어도 되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식당 사장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은 톡을 예약 보증금을 받고서 고객을 관리하고 또 그걸 통해서 광고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창업자 닉 코코나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톡이 스퀘어 스페이스라는 곳에 인수된 후에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 스퀘어 스페이스라는 곳은 웹사이트 구축하고 호스팅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왜 예약 서비스를 인수를 했지? 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웹사이트 구축이라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비즈니스 운영까지도 지원을 하는 뭐 다양한 한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멕스는 스퀘어 스페이스 한테 산 거예요? 네, 톡을? 맞아요. 아. 그래서 사고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 다른 분이구나. 아까 매튜 터컷이랑 닉 코코나스랑 네, 그 사이에 한 번 더 대표가 대표가 바뀌었었군요.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초에 약간 변경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 매튜 터커 씨가 이제 네, 파블로 리베로 씨한테 보고하면서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톡이랑 래시는 그럼 별도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각각? 네,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다. 그러면 래시라는 서비스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글로벌 다이닝 부문 밑에 있는 사업부인가 보네요. 네, 그럴 것 같은 게 그냥 그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
근데 요기요가 그렇다고 배달의 민족의 어떤 사업부 밑에 있진 않았잖아요. 근데 아, 부문 그런- 밑에 있진 그런 않았어. 관점에서요? 네. 아멕스 글로벌 다이닝 부문 부사장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인수가 된 시점이 올해 10월이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레시는 혹시 몇 년도에 인수한 건지 아세요? 레시도 올해예요? 아니요, 레시는 그 전에 인수가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아, 2019년에 인수를 했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멕스가 어쨌든 프리미엄 카드를 많이 발급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들한테 주는 혜택 중에 하나로 레시 크레딧 이런 것도 주고 뭐 예약권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자사의 어떤 서비스 품질 고도화라고나 할까요? 맞아요. 이런 아멕스 카드 고객들은 레스토랑 예약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크레딧 서비스를 줌으로 인해서 뭔가 생활 밀착형적인 혜택을 주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더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다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투자은행들이 외식 산업에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JP 모건도 2021년에 맛집 리뷰 플랫폼을 인수를 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아멕스 고객의 레스토랑 부문 지출 규모는 2023년에 1,000억 달러, 약 138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레스토랑 부문의 지출 규모가 이만큼 크다 보니까 이 레스토랑 부문과 관련된 그 기업들을 인수를 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우리가 제공한다라는 전략을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다 보면은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의 금융회사들은 현재는 그냥 외식산업 스타트업들, 캐치테이블 등과 그냥 손 잡아서 혜택을 주는 느낌? 예를 들면은 뭐 롯데카드, 현대카드하고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을 해서 예약 바우처나 아니면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정도의 이런 협업 관계를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과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인수의 과정까지 이어질지는 카드사들이 어떠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그냥 협업 정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수를 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전 사실 이 미국의 업체들 사례를 보면서 역시 미국 시장이 크다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 솔직히 그 톡이 제공한다고 하는 선물 예약과 보증금 기능 이미 다 있는 거잖아요. 캐치테이블은 다 해주잖아요. 하지만 톡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7,000개의 식당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만을 가지고도 차별화를 할 수 있었다. 차별화를 해서 5,500억 원에 매각했다. 스케일이 다르죠. 스케일이 다르다. 역시 미국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국내의 시장에서 이리저리 해서 엄청 잘 만들더라도 그 규모가 좀 아쉽기는 해요. 좀 더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 뭔가 팔린다면은 그러지 못하는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국내의 창업 생태계가 좀 더 확장이 되고 그 규모가 엄청 커져야 되지 않나 라는 문득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아예 현대카드는 배민 카드도 만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맞네요. 그래서 뭔가 협업까지는 되게 많이 하고 연계 포인트나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도 생각을 했지만 인수까지 갈 정도로 그 시장의 규모가 매력적이지 않고 도움이 그 정도까지는 많이 안 됐겠죠? 아마? 그러게요. 또 생각해보니까 혹시 땡겨요라는 서비스 아세요? 몰라요. 그거 신한카드에서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 배달의 민족이랑 똑같아요. 그냥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신한카드 내에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 카드사 내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걸 보면은 인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잠시 방금 뇌리를 스쳤습니다. 땡결 서비스 보면서 도대체 그래도 서비스 잘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뭔가 잘 안 풀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국내의 카드사들도 이러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좀 더 뭐랄까요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들은 있어 왔긴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지금까지 해서 이제 식당 예약 서비스들의 현황과 그리고 발생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그냥 단순히 예약이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 알아볼 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아, 그쵸.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소외계층이 생기게 되니까 이것도 기존에는 전화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이 앱이나 이런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혁신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의 아쉬운 부분들도 언제나 있으니 이런 것들을 모두 포용하면서 시장이 발전해 나가려면 어떻게 되면 좋을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네요. 저는 프리님이 이야기하셨던 미국이 규모가 크다, 스케일이 크다라는 게 제일 마음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엉망 스터디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 안녕.